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클라라 슈만. 프리드리히 비크는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이었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그는 혼자 음악을 공부했는데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아노를 배우려고 먼 고장에서까지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1819년 9월 13일 프리드리히는 맏딸이 태어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 이 아이가 내 딸이란 말이지. 그 녀석 손 좀 봐. 피아노를 아주 잘 치게 생겼는걸. 프리드리히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 녀석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피아니스트로서 빛나는 인생을 살라고 클라라라고 지어야겠다. 클라라는 독일 말로 눈부시게 빛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아내 마리안네는 결혼 전에는 프리드리히의 제자였으며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반드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만들 거야. 내가 가르치면 클라라는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 있어. 두고 봐. 프리드리히의 말에 마리안나는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아니스트로 성공하려면 어려서부터 엄청난 수련을 거쳐야 하는데 클라라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음악가의 길을 걸으려면 그 정도 고생은 당연한 것 아냐? 우리 집안은 음악가 집안이야. 그러니 클라라는 대를 이어 음악가가 되어야 해. 마리안네는 프리드리히에게 음악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혹독하게 연습을 시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격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클라라가 불쌍하구나. 피아노를 배우게 되면 잠시도 쉴 틈이 없을 텐데. 마리안네는 프리드리히와 스승과 제자로 만나 결혼했지만 성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편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이 정말 싫었습니다. 마리안네는 결혼생활 7년 동안 모두 5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막내 아들 빅토르를 낳은 직후 더 이상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프리드리히가 맡았습니다. 당시에는 부모가 이혼하면 어머니에게는 자식을 맡아기를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클라라가 5살이 되자 아버지는 클라라에게 음악 수업을 시켰습니다. 클라라, 내가 일과표를 짜 놓았다. 이제부터는 거기에 맞춰 하루를 보내야 한다. 아버지가 짜 놓은 일과표란 아버지에게 2시간 동안 피아노와 음악 이론 수업을 받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죽어라 피아노 연습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해가 저물면 체력 단련을 위해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해야 했습니다. 오로지 음악 수업을 위해 계산된 날들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아버지에게 열심히 음악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음악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 무슨 곡이든 한 번 들으면 그 자리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군. 아버지는 딸의 재능에 놀랐지만 칭찬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하게 야단치고 꾸짖기 일쑤였습니다. 클라라는 9살 때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또 나에게 야단을 치셨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게을러 빠지고 고집불통이야. 피아노 수업을 받을 때나 연습을 할 때나 똑같아. 아버지는 내가 피아노 악보를 제대로 보지 않고 형편없이 연주했다고 내가 보는 앞에서 악보를 박박 찢으셨다. 아버지는 클라라뿐만 아니라 클라라의 남동생인 알빈에게도 음악의 음악 수업을 시켰습니다.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뒷날 클라라와 결혼하는 세계적인 음악가 로베르트 슈만은 젊은 시절 프리드리히에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는 클라라의 집에서 지내며 자신이 보고 겪은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클라라의 남동생 알비는 그 당시 프리드리히에게 바이올린을 배웠다. 어느 날 알비는 프리드리히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했다. 그런데 알빈이 실수를 하자 프리드리히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그따위로 연주하려면 집어치워. 프리드리히는 소리를 꽥 지르더니 바이올린을 빼앗았다. 그러고는 알빈을 바닥에 쓰러뜨려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못난 녀석, 열심히 가르쳐준 아비의 은혜를 이따위로 보답해? 얼마나 연습을 게을리했으면 연주가 그 모양이야. 알빈은 울면서 프리드리히의 발에 매달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연습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노여움을 푸시고 바이올린을 주세요. 나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음악 교습을 한다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이처럼 가혹하게 대해서야 되겠는가. 더더욱 놀란 것은 이 광경을 보고도 클라라는 아버지를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소문난 음악가 집안이라고 해도 나는 이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클라라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교육 방법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고분고분하게 대했습니다. 클라라가 전 유럽의 음악의 신동으로 이름을 날리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1873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클라라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의견이 달라 서로 맞서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남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하든 나는 평생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살았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으며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셨다. 아버지는 나에게 위대한 분이며 어린 시절에는 나의 전부였다. 클라라는 9살 때 라이프치히의 게반트하우스에서 처음으로 피아노 연주를 했습니다.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과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했는데 라이프치히 사람들은 그 연주회를 보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훌륭한 연주 솜씨야. 9살짜리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군. 우리 고장에 음악의 신동이 나타났어. 사람들은 9살 소녀의 깜찍한 연주에 장내가 떠나가라 박수를 쳤습니다. 이렇게 데뷔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 클라라는 11살에 독일 순회 연주회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러고는 1830년부터 1839년까지 비엔나, 프라하, 부다페스트, 파리 등지를 누비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유럽 순회 공연으로 가장 인기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은 그에게 최고의 거장이라는 찬사를 보냈으며 비엔나에 있는 음악단체 아구협회의 회원으로 뽑혔습니다. 유럽 연주 여행으로 클라라의 아버지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피아노 교습과 겸하여 피아노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주회마다 피아노 견본을 선보여 피아노도 덩달아 팔렸습니다. 공연 수입과 더불어 피아노 판매 수입까지 챙겨 그는 곧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이 프리드리히의 제자가 된 것은 1830년 10월이었습니다. 그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는데
법학보다는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학을 포기하고 프리드리히의 집에 와서 피아노를 배우기로 한 것입니다. 로베르트는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가 고된 연습을 시켜도 군말 없이 피아노 연주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 방에서 피아노를 치던 로베르트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손가락이. 피아노 연습을 너무 무리하게 해 오른쪽 손가락 하나를 다친 것입니다. 그때 클라라가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손가락이 삐었나 봐. 클라라가 약을 가져와 로베르트의 손가락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나 로베르트의 손가락은 낫지 않았습니다. 로베르트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손가락을 보였습니다. 의사는 손가락을 검사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피아노를 치니까 손가락이 낫지 않는 거예요. 무리하면 손가락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로베르트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 이제는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구나. 피아니스트의 꿈을 버려야 하다니. 클라라는 로베르트의 처지를 알고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피아노 연주를 못하면 작곡을 하세요. 당신은 작곡을 아주 잘하시잖아요. 저를 위해 좋은 곡을 많이 써주세요. 그 후 로베르트는 클라라의 충고를 받아들여 작곡에 힘을 쏟았습니다. 교향 연습곡을 비롯하여 사육제, 클라의 슬레리아나, 어린이의 정경 등 주옥같은 피아노곡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피아니스트 클라라의 연주를 위해 작곡한 곡들이었습니다. 로베르트는 평론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1834년 창간된 잡지 음악신보에 음악에 관한 평론을 열심히 써서 발표했습니다. 그는 브람스 등 능력 있는 음악가들을 찾아내어 그 작품 세계를 널리 소개했습니다. 로베르트는 피아노곡 나비를 작곡하여 클라라에게 연주를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주는 그에게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베르비오라는 피아니스트와 클라라의 연주를 비교한 평론을 잡지에 발표했습니다. 베르비오의 피아노 연주가 기교적이라면 클라라의 피아노 연주는 정서적이다. 베르비오의 음이 듣는 사람의 귀에까지 들린다면 클라라의 음은 듣는 사람의 가슴속까지 스며든다. 클라라는 피아노의 시인이다. 그의 음악은 그 자체가 시이다. 로베르트와 클라라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더니 1836년 2월에는 로베르트가 클라라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클라라, 당신은 연주 여행을 떠나 있지만 내 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져. 손을 뻗으면 내 품 안에 꼭 안겨들 것만 같아. 예전에는 당신을 생각하면 사랑을 고백할 말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지.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무슨 까닭일까? 클라라, 제발 나의 사랑을 받아줘. 내가 당신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뿐이야.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과 맺어질 운명이었다고 생각해. 클라라, 창밖에는 눈보라가 휘날리고 있어. 그러나 이 순간 나를 사로잡는 것은 오로지 당신뿐이야. 나는 열심히 당신 생각만 하고 있어. 사실은 클라라도 로베르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1830년 로베르트가 그녀의 집에서 피아노 수업을 받던 때부터 혼자만의 사랑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클라라와 로베르트는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1837년 9월 13일은 클라라의 1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로베르트는 이날 클라라의 아버지 프리드리히에게 클라라와의 결혼 성낙을 청했습니다. 클라라와 저는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프리드리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네. 제발 내 딸을 잊어주게.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클라라의 아버지는 클라라에게 말했습니다. 로베르트와 헤어져라. 너는 인류 피아니스트가 되었는데 로베르트 같은 가난뱅이 음악가와 결혼해 장래를 망칠 수는 없다. 내 말 알아듣겠니?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하는 로베르트와 함께라면 저는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저는 꼭 로베르트와 결혼하겠어요. 클라라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로베르트와 계속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로베르트를 만나? 로베르트 이놈, 한 번 더 이곳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총으로 쏘아버리겠어. 아버지는 클라라를 밤낮 없이 감시했습니다. 서로를 운명으로 여기고 사랑했지만 클라라는 로베르트를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클라라와 로베르트에게는 베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베크를 통해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1837년부터 1840년까지 3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가 400통이 넘었습니다. 로베르트는 클라라의 아버지에게 결혼 성낙을 얻어내지 못하자 결국 법원에 결혼 허가 소송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을 통해 결혼 허가를 얻어 1840년 9월 12일에 라이프치히 근처에 있는 슈레페르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클라라의 생일 전날이었습니다. 클라라로서는 평생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성을 따라 클라라 슈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라이프치히의 인젤슈트라세 18번지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840년 두 사람에게 신혼의 기쁨을 안겨준 가장 행복한 해였습니다. 두 해에 로베르트는 슈만 노래의 해라고 일컬어질 만큼 많은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 피아노 곡을 주로 만들었던 슈만은 이 해에 100곡이 넘는 가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곡집, 여자의 사랑과 인생, 시인의 사랑, 미르텐 등에 실린 뛰어난 가곡들이 이 시기의 소득이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결혼 후 14년 동안 아이를 8남매나 낳았습니다. 이 많은 식구들이 살아가려면 생활비가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로베르트가 음악가로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클라라 슈만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로베르트, 저는 주부와 예술가 두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물론 무척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가정에 파묻혀 예술을 버리고 싶진 않아요. 클라라 슈만은 남편을 설득하여 연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결혼 후 3년 만에 가진 피아노 연주회에서 보란듯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연주회는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러시아 순회 공연을 다녔는데 이때 벌어들인 수입으로 1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1844년 클라라 슈만은 라이프치히에서 드레스덴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무렵 로베르트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점점 깊어져 나중에는 청각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여보,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귓가에서 둥둥둥 북소리가 울려. 로베르트는 두 귀를 틀어막고
방안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드레스덴에서 디셀도르프로 이사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로베르트는 끝내 일을 저질렀습니다. 클라라, 나는 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정신병에 시달리던 로베르트는 맨발로 빗속의 거리로 뛰쳐나와 이렇게 중얼거리며 라인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 저기 사람이 물에 빠졌다. 마침 지나가던 배가 로베르트를 발견했습니다. 로베르트는 곧 구조되어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본의 변두리인 엔데니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2년을 입원했다가 1856년 7월 29일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로베르트가 입원했던 정신병원은 지금 시립음악전문도서관이 되었습니다. 로베르트의 병실은 슈만 기념실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장례를 마친 뒤 클라라 슈만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를 열렬히 사랑하며 살아왔단다. 너희 아버지는 작곡가로서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지. 나는 이 작품들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연주 활동을 하련다. 클라라 슈만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뒤 34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로베르트의 피아노곡을 연주했습니다. 1890년 72세로 고별 연주회를 할 때까지 1300여 회의 연주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클라라 슈만은 말년에는 남편을 추모하며 검은 드레스를 입고 연주했으며 언제든지 로베르트의 곡으로 연주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896년 5월 20일 뇌일혈로 쓰러진 클라라 슈만은 본의 구묘지에 남편과 함께 묻혔습니다. 로베르트는 누구보다도 아내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연주뿐 아니라 작곡까지 권했는데 클라라 슈만은 가년악곡, 실내악곡, 가곡 등 여러 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